회장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청소부 경옥은 뜨거운 잡채 접시를 움켜쥐고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이어서 회장님 앞에 차려진 칠순상을 두 손으로 뒤엎었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쳤어요? 당장 끌어내요. 회장 딸 서윤이 소리쳤고 경호원들이 청소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면 넌 오늘부로 내 딸 아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는 왜 회장의 칠순상을 뒤엎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에 서경옥의 눈이 떠졌습니다. 45살,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천장 한쪽 구석, 늘 그 자리였습니다. 경옥은 일어나 대야의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튀지 않게요. 반지하 원룸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전기장판 코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경옥은 그냥 두꺼운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전기세가 또 밀렸거든요. 손을 호호 불며 비비는 것으로 추위를 달래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그리고 바닥이 보이는 쌀통. 내일 모레면 그마저 떨어질 겁니다. 경옥은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건강하셨고, 미래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산업재해였죠.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버지를 탓했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3년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졌습니다. 남은 건 변호사 비용으로 생긴 빚뿐이었죠. 그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돈은 물 새듯 나갔고 경옥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했고 그게 제가 됐어요. 경옥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이었죠. 작은 가방에 연체된 공과금 고지서를 구겨 넣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 속에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이른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옥처럼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죠. 출근 시간 지하철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경옥이 비틀거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경옥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밀린 건 경옥인데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약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 약 처방전을 꺼내봤습니다.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약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눈빛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경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저택. 경옥이 일하는 곳입니다. 직원용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은 경옥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전용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구역이 배정됐습니다. 계단과 주방 바닥, 제일 힘든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바꾸자고 하지 않는 곳이었죠. 경옥은 그냥 묵묵히 받았습니다. 경옥 씨. 선배 청소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조심해요. 딸 마님이 까칠하시거든요. 괜찮아요. 경옥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착하면 손해예요. 세상이 그런 곳이잖아요. 선배의 말에 경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6살 경옥보다 9살 어렸지만 그 눈빛은 경옥을 한없이 아래로 내려다봤죠. 서윤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경옥 앞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고 튀었죠. 어머, 미끄러워. 당장 닦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옥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요. 청소부들 사는 곳이 그렇게 지저분해요? 서윤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경옥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제 구두도 닦아놔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병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한정우 회장이 앉아 계셨죠. 72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는 스스로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게 경멸하던 그 표정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번졌죠. 급히 아버지께 달려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간병인을 뒤로 물리고 서윤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바닥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서 혹시 미끄러우실까봐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휠체어가 경옥이 무릎 꿇고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지나가면서 경옥의 어깨를 휠체어 바퀴로 스치듯 밀었습니다. 경옥이 비틀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죠. 휠체어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서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엔 다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죠. 이게 경옥의 자리였습니다. 늘 아래에, 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한성그룹 저택은 점점 더 분주해졌어요. 회장님 칠순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경옥은 여전히 야간 청소를 맡고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일하는 스케줄이었죠. 낮에 일하는 청소부들보다 시급이 조금 더 나왔어요. 경옥에게는 그 몇천 원이 절실했으니까요. 밤 11시 경옥은 2층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가끔 회장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새벽 1시쯤 주방 청소 차례였어요. 경옥은 늘 그랬듯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경옥은 걸음을 멈췄어요. 이 시간에 주방에 불이 켜져 있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경옥은 청소 카트를 복도 구석에 세워뒀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걸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주방 문틈으로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경옥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그냥 누군가 늦은 시간에 간식을 먹으러 온 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경옥은 주방 문 옆 벽에 몸을 붙였어요. 숨을 죽였죠.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경옥의 눈이 커졌어요. 서윤이었어요. 새하얀 가운을 걸치고 주방에 서 있었어요. 조리대 위에는 작은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죠.
서윤은 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투명한 유리병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경욱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윤은 그 유리병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루를 조금씩 작은 용기에 덜어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경욱은 숨을 쉬는 것도 잊었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었어요. 그저 그 장면을 빤히 보고 있었죠. 서윤이 냄비를 꺼냈어요.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용기 속 가루를 조금씩 넣었어요. 경욱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등에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뭐지? 경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본 약물 봉투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아프셨던 날들이요. 그때였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문 쪽을 보는 거였어요. 경욱 쪽을요. 경욱은 재빨리 몸을 벽 뒤로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쿵쿵.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문 쪽으로 오는 걸까요? 경욱은 호흡을 멈췄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들키면 어떡하죠? 뭐라고 말하죠? 청소하러 왔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경욱이 본 걸 서윤이 알게 되면요. 경욱이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경욱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문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조리대 쪽으로 멀어졌어요. 경욱은 조금씩 숨을 내쉬었어요.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요. 몇 분이 지났어요. 아니, 몇 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주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가방 지퍼 여는 소리. 경욱은 벽에 기댄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드디어 주방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경욱은 더 벽 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어둠 속에 숨었어요. 서윤이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 회장님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욱은 서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1분, 2분, 3분. 한참을 기다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위험해요. 경욱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손이 떨려서 스위치를 2번이나 놓쳤어요. 주방은 깨끗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또 그 봉투들이 있었어요. 은박지로 쌓인 약물 봉투들이요. 경욱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어요.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봉투 몇 개를 작은 비닐에 담았어요. 오늘도 있네. 경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직접 봤어요. 서윤이 뭔가를 만드는 걸요. 경욱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작은 유리병이 있었어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냄새가 조금 났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경욱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맡았던 냄새였어요. 독성 물질을 다룰 때 나는 특유의 냄새. 의료진이 극도로 조심하라고 했던 그 냄새였어요. 이건 안 돼. 경욱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냉장고 문을 잡고 겨우 버텼어요. 이건 단순히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였어요. 경욱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질까봐 조심스럽게 여러 장 찍었어요. 주방을 나왔어요.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경욱은 벽에 기대 멈춰 섰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봤어. 내가 봤어. 보면 안 되는 걸 봤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경욱은 뭔가 큰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걸요. 칠순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어요. 경욱은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경욱은 이번에도 멈춰 섰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30분쯤 후 서윤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손에는 작은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경욱이 작게 속삭였어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요. 드디어 칠순 잔치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연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꽃 장식을 하는 사람, 음식을 나르는 사람,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람들. 경욱도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연회장을 청소했어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선배가 말했어요. 경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경욱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오후가 되자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 임원들, 재계 인사들, 친척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얀 테이블보, 고급 식기들. 경욱이 평생 벌어도 저 테이블 하나 값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청소부들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행사 담당자가 손짓했어요. 경욱은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연회장 구석으로 갔어요.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한서윤이 나타났어요. 새하얀 고급 정장 차림이었어요. 딱 맞게 재단된 재킷과 스커트,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완벽했어요. 와, 서윤 씨 정말 효녀시네요.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시다니. 하객들이 칭찬을 쏟아냈어요. 서윤은 우아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경욱은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서윤의 모습을, 저 웃는 얼굴을. 며칠 전 주방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드디어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간병인이 미는 휠체어에 한정우 회장이 앉아 계셨어요. 깔끔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서윤이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흰 정장이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났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 오셨잖아요. 오늘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세요. 회장님이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잔치가 시작됐어요. 큰 상이 회장님 앞에 차려졌어요. 갈비찜, 전복, 각종 나물과 과일. 화려한 음식들이었죠. 경욱의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경욱은 청소복 주머니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며칠 동안 모은 봉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이제 따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음식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조명이 서윤에게 집중됐어요. 서윤이 주방에서 커다란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잡채였어요.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아버지께서 평생 바쁘게 사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시던 잡채를 오늘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왔어요. 효녀네, 진짜 효녀야.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좋은 재료로만 준비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서윤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었어요. 천천히 아버지 입 쪽으로 가져갔어요. 경욱의 눈이 그 젓가락에 고정됐어요.
젓가락이 입 쪽으로 가까워지자 경욱이 움직였어요. 구석에서 전력으로 달려나갔어요. 청소부 앞치마가 바람에 휘날렸어요. 뭐야? 저게 누구야? 하객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하지만 경욱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앉은 테이블까지 달려갔어요. 손을 뻗어 잡채 접시를 움켜쥐었어요. 뜨거웠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집어던졌어요. 잡채가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고 사방으로 튀었어요. 서윤의 새하얀 정장에도 국물이 튀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욱은 회장님 앞 큰 상을 두 손으로 밀어냈어요. 접시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경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걸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3초, 5초가 흘렀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붉게 변했죠. 입술이 떨렸어요. 손도 떨렸어요. 서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부드러운 눈빛이 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이 나타났죠.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통제하던 목소리가 무너졌어요.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장 끌어내. 이 더러운. 서윤이 경욱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우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감히 네가. 청소부 주제에.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순간 서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깨달은 거였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왔어요. 경욱의 팔을 붙잡았어요. 저 여자 당장 내쫓아요. 아버지한테 집착하던 정신병자예요. 서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청소부가 왜 저래? 경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힘차게 고개를 돌려 회장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입 닥쳐. 서윤이 경욱의 침묵을 끊으려 했어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서윤아.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서윤이 다급하게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얼룩진 흰 정장이 흉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 여자를 쫓아내면 넌 오늘부로 내 딸 아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룩진 흰 정장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회장님과 서윤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서윤 옆에 있던 남편 민도식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는 침착했어요. 전문 경영인 출신답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민도식이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회장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민도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객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가끔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민도식이 간병인에게 눈짓했어요. 간병인이 재빨리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어요. 휠체어가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회장님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청소부가 뭘 한 거야?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민도식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목소리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도식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모두 수군거리며 경옥을 쳐다봤어요. 경호원들이 여전히 경옥의 팔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서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까의 당황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하객들 앞에서였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저 여자 당장 끌어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예, 따님. 경호원들이 경옥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경옥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죠. 회장님께서 위험하십니다. 오늘 밤을. 입 닥쳐요. 민도식이 경옥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죠. 하객들이 보는 앞이었지만 민도식은 경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정신병자 소리는 이제 그만하세요. 민도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 경옥을 쳐다봤죠. 경옥은 고개를 들어 민도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어요. 끌어내요. 민도식이 손을 휘둘러 명령했어요. 연회장 밖 복도에는 다른 청소부들이 서 있었어요. 경옥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경옥 씨. 선배 청소부가 작게 불렀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안타까운 눈빛만 보냈죠. 경호원들이 경옥을 직원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죠. 경옥을 의자에 앉히고는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경옥은 혼자 남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경옥은 청소복 주머니를 만졌어요. 그 안에 봉투들이 만져졌어요.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무슨 소용이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민도식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회사 인사팀 직원이 따라왔죠. 그리고 경비원도 한 명 더 있었어요. 민도식은 경옥을 내려다봤어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마치 신문하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였어요. 서경옥 씨. 민도식이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차갑고 무례했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존중은 없었죠. 오늘 일로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출입증을 반납하세요. 경옥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죠. 인사팀 직원이 받아갔어요. 민도식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경옥과 눈높이를 맞추려 허리를 굽혔어요.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하게 위협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민도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업무 방해, 재산 손괴,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경옥의 손이 떨렸어요. 법적 조치라니. 경옥에게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늘 그렇죠. 민도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대다가 인생 망치는 거. 그 말에 경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제. 자기 주제도 모르고. 경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도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님께서 위험하십니다. 경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 밤을 넘기시면 닥쳐요. 민도식이 경옥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죠. 회장님께 집착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게 얼마나 역겹게 보이는지 아세요? 민도식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인사팀 직원에게 말했죠.
저 사람 짐 싸서 내보내세요.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요. 만약 근처에서 배회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도식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어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 그리고 당신이 오늘 한 말들. 다른 곳에 가서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청소부 주제에 재벌가를 상대로 싸워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문이 쾅 닫혔어요. 경옥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답답했어요. 증거가 있는데, 사진도 찍어뒀는데, 회장님이 정말 위험한데,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옥은 그저 청소부였고, 그들에게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경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분 후, 경옥은 직원용 로커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여벌 옷 한 벌, 물병, 작은 수건. 그게 전부였죠. 경옥은 낡은 가방에 짐을 넣었어요. 옆 로커를 쓰던 선배 청소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옥이 쳐다보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선배님. 경옥이 작게 불렀어요. 미안해요, 경옥 씨. 선배가 작게 말했어요. 경옥 쪽을 보지 않은 채였어요. 나도 이 일 잃으면 안 되거든요. 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정말 미안해요. 선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괴로운 거였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경옥이 작게 대답했어요. 정말 이해했어요. 선배도 자신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경옥을 피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병자래. 회장님한테 집착했대. 무서워, 저런 사람. 경옥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경비원이 경옥을 저택 정문까지 따라왔어요.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택 밖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경옥은 가방끈을 다시 메고 저택을 돌아봤어요. 높은 담벼락, 화려한 정문, 불이 환하게 켜진 저택. 저 안에서 회장님이 위험에 처해 계셨어요. 하지만 경옥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경옥은 주머니 속 봉투들을 다시 한번 만졌어요.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경옥은 저택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온몸이 젖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산도 없었고 비를 피할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경옥은 한성그룹 저택에서 쫓겨났어요. 위험한 사람, 정신병자로 낙인 찍힌 채로요. 억울했고 답답했지만 경옥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옥은 그저 가난한 청소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한성그룹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연회장의 불도 꺼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은 치워졌지만 그 혼란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죠. 서유는 2층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룩진 흰 정장을 아직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시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청소부 여자 때문에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 민도식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은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익숙한 전문 경영인의 얼굴이었죠.
민도식은 서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실패했어요. 민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사업 보고를 하듯 담담했죠.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도식은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수를, 다음 방법을요. 지금 당장은 위험해요. 민도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오늘 일을 봤으니까.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제일 먼저 의심받을 거예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자신이 보였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욱에게 소리치던 모습, 일그러진 얼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민도식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연사처럼 보이게.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이해한 거였죠. 민도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치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이요.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소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집에는 눈이 너무 많아요. 민도식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떠올리는 듯 했죠. 청소부, 요리사, 간병인, 경호원.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서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계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 좋겠어요. 민도식의 제안에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원이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방문객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서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밤 지은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민도식과 서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가 나가볼까 하는 눈빛이었죠. 민도식이 일어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뒤에는 간병인이 서 있었고요. 진정제를 맞고 주무신 줄 알았는데 깨어 계셨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까 전까지 서재에서 보였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주무신 줄 알았는데. 간병인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려고 깨셨다고요. 서윤은 더욱 다정하게 웃으며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효녀의 얼굴로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서재 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진정제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회장님을 모시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민도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다시 주무셨어요. 하지만 민도식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들으셨을까요?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게다가 진정제까지 맞으셨는데.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회장님의 휠체어가 잠시 멈춰 있었다는 것을요.
서재 문이 닫히기 전 회장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깨어 계셨습니다. 진정제를 맞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들으셨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눈 대화를, 요양병원 이야기를,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계획을. 회장님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병인도 서윤도 민도식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요. 그날 밤 한성그룹 저택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독사를 다시 계획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아버지. 그리고 저 멀리 저택 밖 어딘가에서는 쫓겨난 청소부가 홀로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들을 꼭 쥔 채로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경옥은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그렇게 한성그룹 저택에서 멀어졌습니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경옥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옥을 쳐다봤지만 경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왔습니다. 밤 11시 30분. 경옥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건물들, 따뜻해 보이는 집들. 하지만 경옥에게는 모두 먼 세상 같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경옥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어서 어두웠죠. 경옥은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경옥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침대 쪽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경옥은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하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엄마. 경옥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약 시간을 놓치셨나 봅니다.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경옥은 재빨리 약통을 찾았습니다. 작은 선반 위에 여러 개의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약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물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경옥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약이 듣기 시작한 거였죠. 경옥아, 일 끝나고 왔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경옥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젖은 옷을 보셨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요, 엄마. 경옥은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기 히터를 켰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됐지만 오늘만큼은 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옥은 가방에서 월급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받은 마지막 월급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1장, 2장, 3장. 경옥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부족했습니다. 며칠 일하지 못한 날들이 공제됐나 봅니다. 경옥은 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혹시 잘못 센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머니 약값은 어떡하지? 경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약은 비쌌습니다. 한 달치가 경옥의 보름 월급만큼 나왔습니다. 경옥은 돈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경옥아, 옳은 일은 반드시 보답받는단다. 당시 어린 경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믿지 않았죠. 세상은 불공평했고 약한 사람은 늘 짓밟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경옥은 청소복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봉투들이 만져졌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 경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위험에 처해 계셨고 경옥만이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옥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찍어둔 사진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약물 봉투 사진, 날짜와 시간이 적힌 메모들.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하지? 경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택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경옥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모두가 경옥을 정신병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반드시요. 경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쉬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약이 들어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경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옥은 아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버지, 옳은 일이 정말 보답받는지 이번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경옥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경옥은 조용히 작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약물 봉투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경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새벽 청소 중 주방 쓰레기통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전문적인 약물 포장이었죠. 경옥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님 약은 간병인이 따로 관리했습니다. 주방 쓰레기통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찍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경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같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회장님이 유독 아파 보이셨습니다. 경옥은 두려웠습니다. 이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소부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청소부였죠.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하나. 경옥은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증거를 모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옥은 새벽 2시 청소 카트 뒤에 숨어 주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죠? 청소부가 왜 이런 걸 염탐하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경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윤은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30분쯤 후 나왔을 때 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옥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윤이 돌아온다면? 만약 누가 본다면? 하지만 경옥은 결국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봉투들이 더 많았습니다. 경옥은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몇 개를 작은 비닐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경옥은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보였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경옥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독성 물질을 다룰 때 나는 특유의 냄새. 의료진이 극도로 조심하라고 했던 그 냄새. 이건 아니야. 경옥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죽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경옥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까봐 조심스럽게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날 밤 경옥은 반지하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뭘 알아버린 건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청소부인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청소부 옷을 입은 지친 얼굴의 중년 여성. 이 사람이 재벌가의 살인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경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청소부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증거라고 해봤자 휴대폰 사진 몇 장. 그것도 불법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약값은? 월세는? 경옥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칠순상 사흘 전이었습니다. 경옥은 복도에서 서윤과 요리사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칠순상 날 제가 직접 잡채를 만들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잡채.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실 음식. 그날이구나. 경옥은 깨달았습니다. 칠순상 날 모든 게 일어날 거라는 걸. 이틀 전 경옥은 냉장고에서 잡채를 봤습니다. 칠순상용이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요. 경옥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아야 해. 막아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말하죠?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경옥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무서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경옥은 결심했습니다. 칠순상 날 연회장에 섰을 때 경옥은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명예를, 모든 걸. 회장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 반지하 집 식탁에서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는 경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 경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증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어줄 사람을 찾는 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경옥은 그날 오후 작은 결심을 했어요.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 혹시 그분이라면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옥은 청소하면서 비서실장을 여러 번 봤었어요. 늘 회장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다른 직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진심으로 회장님을 걱정하는 눈빛이 보였거든요. 서윤이나 민도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연락처를 모른다는 거였죠. 경옥은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연락처를 구하죠? 이미 해고된 몸이었어요. 저택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선배 청소부였죠. 경옥은 떨리는 손으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어떡하죠? 선배도 경옥을 피할까요? 다섯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여보세요?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선배님. 저예요, 경옥이에요. 선배는 잠시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비서실장님 연락처. 혹시 아세요? 왜 그걸 물어봐요? 선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경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회장님이 위험하세요. 정말로요. 제가 증거도 모았어요. 비서실장님께 꼭 전해야 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경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문자로 보낼게요. 그런데 경옥 씨, 나한테서 들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요. 나도 이 일 잃으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1분쯤 후 문자가 왔어요. 비서실장의 휴대폰 번호였죠. 경옥은 그 번호를 저장하고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연락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사흘이 지났어요. 경옥은 매일 밤 그 번호만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믿어줄까요?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할까요? 혹시 서윤에게 알리면 어떡하죠?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경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옆에서는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고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경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은 지금 저택에 계세요. 서윤과 민도식이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 이야기도 들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위험해져요. 경옥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휴대폰을 켰죠. 비서실장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 앞에서 멈췄죠. 전화는 위험해요. 목소리가 남아요. 누가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추적당할 수도 있죠. 문자가 나아요. 경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 화면을 열었어요. 키보드를 보니 손가락이 떨렸어요. 뭐라고 쓰죠? 어떻게 시작해야 믿어줄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썼어요. 회장님 생명이 위험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경옥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사진을 첨부했어요. 약물 봉투 사진 3장, 날짜가 적힌 메모 사진 2장, 냉장고 속 유리병 사진 1장. 신중하게 골랐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옥은 전송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보내면 돌아올 수 없어요. 더 큰 일에 휘말릴 수도 있죠. 혹시 서윤이 알게 되면? 경찰이 경옥을 의심하면? 하지만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 수척한 얼굴, 그리고 칠순상날 경옥을 보며 하셨던 말씀. 저 여자를 쫓아내면 넌 오늘부로 내 딸 아니다. 경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죠. 띵. 문자가 전송됐어요. 경옥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했어. 이제 했어.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그날 밤 한성그룹 저택 3층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 회색 머리의 그는 30년 넘게 회장님을 보좌해 왔죠. 최근 회장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 약 처방전, 요양병원 자료들. 며칠 전부터 따님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회장님은 집에 계시길 원하시는데 따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병원을 추천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1시 20분. 이 시간에 문자라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비서실장은 문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죠. 회장님 생명이 위험합니다. 첨부된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약물 봉투, 날짜 메모, 냉장고 속 무언가. 손이 떨렸어요. 장난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비서실장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약물 봉투에 찍힌 병원 로고. 날짜들. 회장님 컨디션이 나빴던 날짜와 일치했어요.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회장님을 지켜온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모를 위험이라도 막아야 했죠.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방 CCTV 기록 확인해 주세요. 최근 한 달치요.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지금요? 새벽인데요? 네, 지금 당장이요. 급한 일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부터 조용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경옥은 그 후 며칠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무시당한 걸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경옥은 몰랐어요. 이미 저택 안에서 큰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비서실장은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3층 비서실, 책상 램프만 켜진 어두운 사무실이었죠.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CCTV 기록을 프린트한 것들, 주방 직원 진술서, 약물 성분 분석 보고서. 비서실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보안팀장이 가져온 CCTV 기록이 결정적이었어요. 주방 카메라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 카메라는 살아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 서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작은 검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30분 후 나오는 모습,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날짜를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손으로 직접 달력에 표시를 했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니 패턴이 보였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회장님 컨디션이 나빴던 날들이었어요. 이럴 수가. 비서실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비서실장은 조용히 약물 전문가를 만났어요. 대학병원 독성학과 교수였죠. 병원 구석진 연구실에서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옥이 찍어둔 약물 봉투 사진이었죠. 교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심각한 물질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노인이나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요. 장기간 투여하면.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죠. 30년을 함께한 회장님. 그분의 딸이 정말로. 그날 밤 비서실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시간 한성그룹 저택 2층 안방에서는 서윤과 민도식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는 아침이었죠.
식당에는 풍성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각 구운 빵 냄새, 커피 향기가 퍼졌어요. 서윤은 우아하게 커피 잔을 들었어요. 크림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은 모습이 고급스러웠죠. 민도식은 검은테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고요.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네. 좋은 곳 3군데 추려뒀어요. 강남에 있는 곳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음 주에 직접 가볼까요? 좋아요. 서윤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살짝 올라갔죠. 칠순상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졌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 청소부 여자는 어떻게 됐대요? 서윤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어요. 소식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그 여자 말 안 믿잖아요. 민도식이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3층 비서실에서는 증거가 정리되고 있다는 걸요. 사흘 후 비서실장은 회장님을 찾아뵀어요. 오후 2시 회장님은 서재에 앉아 계셨어요. 휠체어 옆 창가였죠.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A사 용지가 50장은 넘어 보였죠. 조사가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정원에 단풍나무가 보였어요.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모두 사실이었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거의 숨소리 같았죠. 예.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CCTV, 약물 분석,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따님과 사위분이 계획적으로. 됐네.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였죠.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창밖을 보셨어요. 단풍잎이 한 장 떨어져 내렸어요. 바람에 날려 멀리 사라졌죠. 법대로 하게. 예. 내 딸이지만 법은 지켜야 하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1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죠.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평소처럼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서윤과 민도식이 식탁에 앉았죠. 서윤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민도식은 회색 수트 차림이었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사가 황급히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형사 4명이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한서윤 씨, 민도식 씨 계십니까? 서윤의 손에서 커피 잔이 떨렸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어요. 하얗게 질렸죠. 민도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였죠. 서윤이 비명처럼 웃었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형사들이 다가왔어요. 민도식이 뒤로 물러섰죠. 식탁에 부딪혀 접시가 덜컥거렸어요. 이건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CCTV 기록, 약물 분석 결과,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식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윤이 울부짖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하지만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죠. 아버지, 아버지. 서윤이 소리쳤어요. 목이 쉰 듯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재 문은 꼭 닫혀 있었어요. 민도식이 먼저 수갑을 찼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찰칵 울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서윤도 수갑을 찼어요. 그녀는 계속 울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버지. 하지만 회장님은 끝까지 나오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이 끌려나갔어요. 저택 직원들이 복도 양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주방 아주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혔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멀어졌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TV에 속보가 떴어요. 경옥은 반지하 집에서 낡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7시 뉴스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성그룹 회장 딸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 한성그룹 저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윤과 민도식이 수갑을 차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서윤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어요. 경옥의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회장님.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회장님은 안전해지셨어요. 경옥이 모은 증거들이, 경옥이 보낸 문자가 회장님을 구했어요. 경옥은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들어왔어요. 경옥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경옥은 몰랐어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걸요. 회장님이 경옥을 찾고 계신다는 걸요. 사건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성그룹 저택은 정리 작업 중이었어요. 서윤과 민도식의 방을 비우는 일이었죠. 비서실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어요. 2층 복도는 분주했어요. 짐을 나르는 직원들, 상자를 싸는 소리,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서윤의 방 정리 차례였어요.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크림색 벽지에 하얀 가구들이 놓인 방이었죠. 커다란 옷장, 화장대, 킹사이즈 침대.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인 없는 방이었죠. 옷장을 정리하던 젊은 직원이 손을 멈췄어요. 옷장 구석, 구두 상자들 뒤에 뭔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실장님, 이게 낡은 천 가방이었어요. 회색빛이 바랜 작은 가방이었죠. 청소부들이 쓰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서윤의 화려한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비서실장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만져보니 가벼웠어요. 지퍼를 열었죠. 옷 몇 벌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작은 수건,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인 약물 봉투들이 있었죠. 이건 그 청소부 분 거네요. 칠순상 날 쫓겨나면서 두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비서실장은 가방을 더 뒤졌어요. 안쪽 주머니를 만졌을 때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작은 지퍼 주머니였죠.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사진을 펼쳤어요. 색이 발에 있었어요. 노란빛이 돌았고 모서리는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남자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밝게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파마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그 사이에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토끼 핀을 꽂고 있었죠.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아이의 눈이요. 회장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비서실장이 가방과 사진을 들고 1층 서재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어요. 1992년 12월. 경욱이 6살. 비서실장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요즘 계속 그러고 계셨죠.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멍하니 보고 계셨어요. 말씀도 별로 하지 않으셨고요. 회장님, 서윤 양방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청소 부분 물건 같습니다. 칠순상 날 두고 가신 것 같고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가방을 보셨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내민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사진을 보시는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이 흔들렸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진을 빤히 보고 계셨죠.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회장님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어요. 1992년 12월이었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죠. 당시 회장님은 아직 회장이 아니었어요. 40대 초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큰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처가 부도를 냈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이 쫓아왔어요. 그날 밤 회장님은 도망치듯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아내와 어린 딸은 친정에 보냈고 혼자였어요.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겨울비였죠. 12월의 비는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코트는 흠뻑 젖었고 구두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낡은 주택가였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죠. 한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회장님은 그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어요.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대문이 열렸어요. 30대 남자가 나왔어요.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밤늦게 퇴근하는 길인 것 같았어요. 남자가 처마 밑에 앉은 회장님을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회장님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떨고만 있었죠. 들어오세요. 비 피하시고 가세요. 남자가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힘껏 일으켜 세웠어요. 집 안으로 안내했죠. 여보, 손님이 계셔. 남자가 안으로 소리쳤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손님이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여자가 황급히 수건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보리차도 내왔죠. 이름은 묻지 않을게요. 그냥 편히 쉬었다 가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부부는 회장님께 밥을 줬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검은 콩 반찬에 김치.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회장님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자리도 내줬어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줬죠. 방 한쪽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분홍 잠옷을 입은 아이였어요. 6살쯤 돼 보였죠. 아이는 낯선 손님이 무서운지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쩍슬쩍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무서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회장님이 손등에 상처를 만지고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였죠. 아이가 조심조심 다가왔어요. 작은 손에 반창고를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다쳤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은 그때 처음 웃었어요. 며칠 만에 짓는 웃음이었죠. 응, 조금. 괜찮아. 아파요? 이제 안 아파. 아이는 반창고 뒷면을 조심스럽게 떼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손등에 붙여줬어요. 작은 손으로 꾹꾹 눌렀죠. 이제 나을 거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님은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어요. 부부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은혜 꼭 갚겠습니다. 꼭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다시 일어섰어요. 빚을 갚고 회사를 살렸고 한성그룹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 부부를 다시 찾지 못했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주소도 기억이 희미했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눈을 떴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속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 토끼 핀을 꽂고 환하게 웃는 아이. 그 아이의 눈과 칠순상날 자신을 바라보던 청소부의 눈이 겹쳤어요. 그 아이였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그 아이가. 경욱이가. 사진을 붙들고 회장님은 한참을 우셨어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서실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은 혼자 남아 계속 우셨어요. 오랫동안요.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청소부가 됐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그 여자를 찾게. 예, 회장님. 어떻게든 꼭 찾아야 하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비서실장은 깊이 고개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날부터 경욱을 찾는 일이 시작됐어요. 비서실장이 경욱을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어요. 해고된 직원 기록을 뒤지고 선배 청소부에게 연락해서 마침내 주소를 찾아냈죠. 반지하 주택가의 작은 집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갔어요. 12월의 추운 오후였어요. 좁은 골목을 걸어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문패도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경욱이었어요.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비서실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저를요? 경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경욱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언제? 지금 모시고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경욱은 한성그룹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정문이었어요. 경욱은 늘 직원용 뒷문으로만 드나들었었죠. 정문으로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안내했어요. 넓은 현관,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경옥은 이 공간을 청소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둘러본 건 처음이었죠. 1층 서재 앞에 섰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창가였죠. 햇살이 들어와 회장님을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경옥이 들어섰어요. 비서실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회장님은 경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경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고맙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잔이가 나를 살렸어. 저는 그냥 경옥이 작게 말했어요.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회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낡은 사진을 꺼냈죠. 경옥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자네였구나. 경옥이 사진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그날 밤 방 한쪽에서 나를 걱정스럽게 보던 아이. 반창고를 붙여주던 아이. 그게 자네였어. 경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은 적이 없네. 하지만 자네인 줄은 몰랐어.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자네 부모님께서 날 살려주셨어. 그날 밤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옥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어머니는 현재 병으로 많이 아프세요. 그랬구나. 회장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네. 자네 부모님께 그리고 자네에게. 회장님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집을 주고 싶네. 그리고 자니가 평생 편히 살 수 있도록. 안 됩니다. 경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회장님이 안전하시길 바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장님은 경옥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그럼 자네는 뭘 원하나? 경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네 같은 사람들. 네.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요. 경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분들,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세요. 회장님은 경옥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에 감동이 어려 있었죠. 알겠네. 그렇게 하지.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사회적 약자 지원 재단을 만들게. 청소 노동자, 산업재해, 유가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다시 경옥을 보셨어요. 그리고 자니가 그 재단을 맡아주게. 예, 저요? 경옥이 놀라 물었어요. 자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가장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네.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자네에겐 더 중요한 게 있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있지 않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걸 거는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하네. 경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경옥재단이 만들어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5층이었어요. 경옥사회복지재단 간판이 붙어 있었죠. 사무실 안은 따뜻했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재단이 도운 사람들의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경옥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밝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님, 오늘 장학금 전달식 있으세요? 직원이 들어와 말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경욱이 일어섰어요. 오후 2시 재단 강당이었어요. 청소 노동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날이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죠. 경욱이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 증서를 건넸어요. 그리고 악수를 했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학부모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였어요. 경욱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회장님. 경욱이 놀라 달려갔어요. 오늘 행사 어땠나? 잘 끝났어요. 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회장님은 사무실을 둘러보셨어요. 벽에 사진들, 책상 위에 서류들, 구석에 작은 화분들. 잘하고 있네. 정말 잘하고 있어.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자네 덕분이지. 회장님이 경욱의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자니가 나를 살렸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네. 고맙네, 정말. 경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회장님이 떠나신 후, 경욱은 다시 창가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경욱이 작게 속삭였어요. 옳은 일은 정말 보답받네요. 조금 늦었지만 정말로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경욱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올바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거였어요. 경욱은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